안녕하세요. 광개토태양 비문 해설과 임나가라 위치, 인터넷 교보,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정학으로 본 세계의 1차 대전의 체코 군단과 한국 독립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1차 세계대전이 아니었다면 체코와 한국이 인연을 맺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체코와 한국이 인연을 맺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세계 정치 사건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체코 군단과 한국 독립군이 만나게 됐던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는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처음 들어보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차 세계대전의 당시에 20세기 초 1910년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렇게 넓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이때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런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다민족 국가라서 기본적으로는 게르만 민족,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게르만 민족이지만 게르만 민족 혼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통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헝가리를 끌어들여서 헝가리족을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1등 시민, 헝가리족은 뭐 2등 시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3등, 4등 이렇게 좀 차별을 둬서 거기에 이제 체코도 있었고 슬로바키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족은 오스트리아, 헝가리로부터 독립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체코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체코 군단은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된 체코슬로바키아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진 약 6만 명 이상의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으로 구성된 의용군입니다. 독립을 위해 러시아군의 제복을 입고 1차 대전에 참전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사진은 체코슬로바키아 민족주의자로 구성된 체코 군단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1914년 8월에 러시아 최고사령부가 전쟁 포로를 포함해 자국에 사는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을 모아가지고 부대를 하나 구성하는 것을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범슬라브주의를 외치고 있었던 러시아의 목적에 맞는 부대를 하나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제 무기를 든 체코와 슬로바키아 출신 군인들이 10월에 러시아 제3군 산하로 배속돼 이제 전선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1914년 8월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1917년 2월 혁명과 그 다음에 같은 해에 10월 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2월 혁명으로 300년간 이어져 내려온 로마노프 왕조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죠.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이 2세였죠. 이제 이 니콜라이 2세를 끝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끝나고 뭐가 들어서냐면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들어섭니다. 알렉산드르 표도르비치 케렌스키는 온건 사회주의자 이제 이 온건 사회주의자 정권이 누구에 의해서 다시 쫓겨나냐면 10월 혁명을 일으킨 레닌의 볼셰비키 정부 레닌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래서 10월에 볼셰비키 정부가 들어섭니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의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그래놓고 이 볼셰비키 정부는 1918년 3월에 독일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에서 빠집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해요. 이제 러시아는 세계대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체코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코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편에 서서 이제 전쟁에 참가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을 한 거죠. 이탈을 한 러시아는 세계대전을 하지 않지만 곧 즉시 러시아 내부의 내전으로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군, 백군, 녹군으로 나뉘어서 러시아 내전이 발생을 하는데요. 적군은 볼셰비키 군대가 적군이고 백군은 러시아 황제정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쪽이 백군입니다. 녹군은 농민군이에요. 이때 당시 농민군은 볼셰비키 편이기도 지역에 따라서 볼셰비키 편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러시아 황제정을 부활하자는 백군의 편이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혼전 양상이 러시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코는 여기 내전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체코가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당시 체코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가 토마시 마사리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가급적 러시아 내전에 휘말리지 말고 목숨을 잘 보존을 해서 서방 귀국으로 돌아가라. 귀국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귀국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전쟁 중이니까 1차 세계대전 중이니까 그게 큰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전쟁 중인 전선인 서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체코를 가려면 전선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918년 2월에 러시아 볼셰비키 레닌 정부와 토마시 마사리크가 협정을 맺습니다. 어떤 협정을 맺냐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동쪽으로 가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간 다음에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체코로 귀국하는 거 이렇게 귀국을 하겠다. 이런 협정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선이 되는 거야. 이쪽 서쪽으로는 못 가요. 여기가 다 전쟁터화 돼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체코는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없고 러시아 내전 중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블라디보스톡까지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이제 체코로 이렇게 귀국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체코 군단은 적군, 백군, 녹군, 러시아 내전이 일어난 누구 편도 아닌 거죠. 체코 군단은 그냥 귀국을 하는 거예요.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 이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돌아가기로 했는데 그럼 내전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대가 체코 군단이 5만 명이 넘고 5만에서 6만 정도 되는 병력이 많은 군단이었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출발해 한꺼번에 가지는 못하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나눠서 출발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내전에 휘말리지 않고 중간에 이제 내전에 휘말리는 부대가 생기게 됩니다. 첼라빈스크라는 곳에서 헝가리 군단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전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볼셰비키 측에서 너무 이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전투를 일으키면 안 된다 하면서 체코 군단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체코 군단이 절대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면서 이제 반란과 봉기를 일으켜요. 적군 볼셰비키를 대항해서 이제 이게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 도중에. 그러면서 누구하고 편을 먹냐면 체코 군단이 적군 볼셰비키하고 싸우기 위해서 백군의 콜차크 제독하고 한 편을 먹어요. 이제 콜차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르 콜차크라는 사람은 제정 러시아 시절에 해군 제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이제 일을 보러 미국에 출장을 가 있는 와중에 그 사이에 제정 러시아가 멸망을 하고 혁명이 일어나고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제정 러시아 황제 러시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귀국을 합니다.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귀국을 해서 백군들을 모은 다음에 자기가 다시 제정 러시아를 부활시키겠다. 내가 지휘를 하겠다 하고 이제 나타난 거죠. 이 콜차크 제독이. 이 콜차크 제독하고 체코 군단이 한 편을 먹고 적군 볼셰비하고 싸워요.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전투를 할수록 백군 콜차크 군대가 밀리게 되니까 당시 체코 군단을 이끌던 사람이 얀 시롭이라는 체코 군단장이 생각을 바꿉니다.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볼셰비키
하고 거래를 해요. 당시 러시아 외무장관이었던 레흐 트로츠키가 적군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었는데 안 시로비가 레프 트로츠키를 만나서 이 콜차크를 내가 잡아다가 건네줄 테니까 우리 체코 군단을 안전하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거래를 제의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성사가 돼서 이 체코 군단장 얀 시로비가 콜차크를 잡아다가 트로츠키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콜차크는 1920년 2월 7일 날 이제 총살을 당하고 이 부대가 이제 마지막 5만 6만 체코 군단의 이제 마지막 부대였는데 이제 안전하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1918년 5월부터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체코 군단이 이동하기 시작해서 첫 번째 부대는 1918년 말에 도착하고 마지막 부대까지 이제 계속 도착을 해서 마지막 부대가 1920년에 도착하고 1920년 9월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의 그러니까 18년부터 20년까지 거의 한 2년간 그 배편을 기다리면서 차례차례 이제 체코로 귀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 5만 6만 부대가 다 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리는 와중에 이 체코 군단이 덴 니크라는 그 신문을 발행을 해요. 거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주둔을 하면서. 근데 이 신문에 그 1920년 3월 7일자에 어떤 기사가 실리냐면 체코 군단과 한국 독립군 사이에 비밀스러운 무기 거래가 있었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어떤 무기 거래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한국의 무장투쟁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이 무장투쟁 독립군에게 체코는 이제 귀국을 하면 전쟁을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무기를 굳이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코슬로바키아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한국 무장 독립투쟁 독립군에게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북로군 정서 지휘관이었던 이범석 장군도 그가 쓴 우등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있었고 체코군이 우리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같은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한다라는 독립무장투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병상련 연민을 느끼고 있었고 그 무기거래가 있었고 무기거래는 깊은 숲에서 한밤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무기들은 우리 진영으로 옮겨져 숲속에 무기로 쌓아놓았다. 이제 그러니까 무기거래가 체코가 쓰던 무기를 이제 한국 무장투쟁 독립군이 거래를 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때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뒤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 이 사연에 대해서는 2020년 체코와의 숨겨진 오랜 인연 150년 교류사라는 책이 발간이 되는데 이 책은 전 체코 주한 대사 야로슬라브 올샤라는 분이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에 의하면 한국의 여운형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1918년 11월 상하이로 파견된 윌슨 대통령의 특사 찰스 크레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찰스 크레인을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님이 만나서 이 윌슨 대통령 특사인 찰스 크레인에게 한국의 독립운동 상황을 전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을 좀 도와달라. 이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했고 하니까 한국의 독립에 좀 도와달라라는 청원의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윌슨 대통령의 특사 찰스 크레인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찰스 크레인이 누구하고 친구였냐면 토마시 마사리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체코 독립운동의 제일 높은 지도자이자 지휘관이었던 토마시 마사리크하고 이 찰스 크레인하고 둘이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시 마사리크는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 토마시 마사리크가 찰스 크레인에게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좀 만나봐라라고 전원을 해서 다리를 놔줬고 그 얘기를 들은 찰스 크레인이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님을 상해에서 이제 만난 거죠. 상해에 왔을 때. 그러면서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찰스 크레인이 이때 미군이 블라디보스톡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주둔의 명목은 뭐였냐면 명분은
체코 군단 5만에서 6만이 되는 체코 군단을 안전하게 체코로 귀국시키는 책임을 미국이 좀 맡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명분을 내세운 게 있었는데, 이거는 명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블라디보스톡에 일본군이 많이 주둔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저런 식으로 연해주 등지에서 자꾸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되게 신경을 쓰고 있었고, 이미 이때 좀 저세력 일본군 세력을 좀 감시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보도 얻을 겸, 그리고 명분적으로 체코 군단을 안전하게 체코로 귀국시키는 거를 미국이 좀 맡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명분으로 블라디보스톡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윌슨 대통령 특사인 찰스 크레인이 여운형 선생님에게 블라디보스톡에 체코 군단이 있다 얘기를 해주고, 이때 체코 군단의 장군이었던 라들라 가이다라는 이 장군을 만나봐라 라고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1919년 말에 1월 말에 여운형 선생님이 이 체코 군단의 장군이었던 라들라 가이다를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를 찰스 크레인의 얘기를 듣고 체코 장군 라들라 가이다를 만나서 그러니까 미국이 일종의 보증을 서준 거죠. 다리를 놔준 거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기는 주로 이제 이 소총, 체코 군단이 사용하던 소총이 이 모신나강이라는 이 소총인데요. 이 모신나강이라는 소총은 현재에도 사용이 되고 있을 만큼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생명이 아주 오래 지속이 되는 그런 소총입니다. 이 소총은 북한군이 나중에 남침을 할 때도 이 소총을 가지고 그 남침을 했다고 해요. 아직도 유명하게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암살이라든지 또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그 미스터 선샤인의 김태리가 이게 암살 활동을 막 하면서 들고 다니는 총이 있잖아요. 그게 이 총이에요. 모신나강 총. 근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아직도 쓰여지고 있는 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신나강 소총 1200종 정과 기관총 6정, 탄약 80만 발, 박격포 2문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싼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죠. 이때 구입을 할 때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은 아주 어린 나이에 연해주로 건너가서 밑바닥 노동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사와 상업을 통해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한 재력가 사업가였던 선생님인데, 이분이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무장투쟁 독립군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아주 많이 해주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1920년 4월 일본군에게 피살되어 순국을 하셨는데요. 이때 이 최재형 선생님,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께서 자신의 사재를 많이 털기도 하고, 또 국내와 당시 연해주에 있던 많은 한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 무기를 구입하라고 보내준 헌금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중간에 건네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후일에 체코 골동품 시장에서 종종 한국의 금비녀나 한국 것으로 보이는 금반지 또는 한국적 스타일을 가진 비단 보자기가 체코 골동품 시장에 나타나는데, 아마 이때의 거래에서 한국의 그 민중들이 모았던 그런 금비녀나 한국인 금비녀나 금반지가 이때 넘어간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체코 군단이 로부터 거래된 이 무기가 하나의 원인이 돼서 봉오동 전투에서 1920년 6월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와 1920년 10월에 있었던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무기로 이 체코 군단이 사용했던 무기가 쓰여졌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과 그 다음에 독립투쟁을 하던 체코, 이런 정치적 상황이 만약에 없었다면 체코와 한국이 그렇게 인연을 맺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에 있어서의 만남, 교류, 그리고 무기 거래, 이런 일들이 체코와 한국의 인연이 되었다. 이런 말씀 에피소드를 오늘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